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재희입니다.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이 기초임무특강 릴레이의 주인공이 원래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가지고 온 거는요. 일단 첫 번째는 기본법 특강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 기본법 특강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사실 그 2차 시험에서 근로기준법이라던가 노조법과 같이 노동관계를 다루는 법률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법이라던가 민사소송법 아니면은 형법이라고 하는 기초법학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유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은 이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약간 얄팍하게 기초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PPT로 수업을 할 건데요. 지금 이 PPT의 내용들은 암기하셔야 되시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듣고 읽고 그냥 납득만 해주시면 되는 그런 차원의 강의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 가지고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22회 공인노무사 합격생입니다. 점수는 이제 노동법 68점, 인사노무관리 61점, 행정쟁송 59점, 민사소송법 66점, 평균 64점 나왔습니다. 당시에 커트라인이 58점 얼마였었거든요. 좀 꽤 잘 받은 편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68점 받았다 고득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생각을 해봐요. 68점 맞은 성적표를 가지고 가면은 부모님한테 혼납니다. 그 얘기는 이런 시험을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이요. 답안에 대해 가지고서 약간 합격선의 답안에 대해서도 잘 썼다, 감동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래도 사람같이 답안을 작성했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답안이 교수님이 보시기에 합격선으로 가는 좀 사람같이 쓴 답안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 2교시인 답안 작성 특강 쪽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수험 과정은 저는 이제 변리사 시험 준비를 했었던 적이 있어서 수험에 대해서는 사실 유병험자긴 합니다. 한편 수험을 공부했던 시간은 좀 짧았었어요. 저는 이제 비정규직으로 돈이 없어가지고서 주 4일간은 이쪽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은 이제 수험에 집중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어요. 그리고 이에 따라 가지고서 제가 이제 수험을 했던 그 기간은요, 유예 합격이기 때문에 13개월 만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적은 공부 시간을 가지고 합격을 한 케이스였는데요. 일단 제가 성공하였던 그 비결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부분은요. 요렇게 나오는 공부 시간으로 여기에 있는 시험 범위들에 대해서 완벽한 암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되 이해 위주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그런 스마트한 답안 작성 방식을 좀 스스로 좀 만들어냈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요게 조금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방식이 지금은 현재 수험가에서 조금 보편적으로 쓰는 방식이 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답안 작성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쪽에 강점이 있고 그쪽으로 조금 이제 강의도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사로서는요. 저는 이제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노동조합이 노무사를 직접 고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동조합에서 법률 쪽에 대해 가지고 자문을 해주는 그 전문위원으로 4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의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직접 첨삭하고 채점하는 그런 피드백을 해드렸었습니다. 수험가에서 좋다고 조금 유명한 부분인데요. 물론 이렇게 살면은 이제 워라밸이 박살이 납니다. 약간 저도 여기서도 주 4일째로 일을 하거든요. 요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어요. 이렇게 5년간 많은 합격자를 냈었었는데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디어 전업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좀 강의에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것이 올해의 각오입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남아요. 그 남는 시간에 대해서는 저는 이쪽을 조금 많이 신경을 쓰려고 그래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실 그 수험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1년간 이제까지 살지 못했던 패턴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처음 해보시는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또 경쟁이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좀 적을 필요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점을 잡기 위해서 멘토링을 조금 강화를 할 거고요. 대면 첨삭을 조금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멘탈적인 부분서부터 공부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까지 막막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 없이 물어보셔도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는 이제 기본법 중에서 민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험적으로는 권리와 의무의 출처라고 간단하게 우선 받아들이면서 이제 민법을 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법입니다. 민법을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사법상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일반 사법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때 사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법상의 반대말입니다.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법이에요.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가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이런 관계를 규율하는 거 공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행정쟁송법, 뭐 이런 것이 거기 속합니다.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사인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법이란 뜻이에요. 일반법이 아닌 것은 특별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 같은 것은 민법의 특별법의 역할을 해요. 노동관계에서. 그리고요, 민법에 정한 것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다시 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근로기준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은 민법상의 원칙을 따라가게 되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권리 의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권리 의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분류를 해볼 거예요. 우선은 권리 의무의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할 겁니다. 채권은 왜 여기에 다시 썼는지 모르겠고요. 인격권이라는 권리도 있고 가족권이라는 권리도 있어요. 얘네들은 일단 시험엔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재산권 쪽에 집중이 될 거예요. 이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권하고 채권으로 다시 나뉩니다. 물권의 대표적인 것은요, 부동산 소유권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뜻해요. 그리고 이때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내 집이다, 너 나가라 라고 하는 거, 물권적 청구권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내가 옆집 아저씨한테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통령한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해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가지는 임금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채권이에요. 특정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요거는 상대적인 권리예요. 임금 청구권이에요. 임금 청구권은 사장님한테 가서 달라고 해야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달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절대권인 물권과 상대적인 권리인 채권으로 재산권은 나뉘고요. 우리는 이 채권 쪽을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것은 효력에 의해서도 분류가 가능해요. 물권적 권리, 이런 것은 지배권이라고 부릅니다.
일정한 개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죠. 부동산을 소유하고 부동산 하에 들어가 살고 이런 것이 지배권입니다.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채권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자기, 해라라고 하는 거, 부작위, 하지 말아라는 거,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부르고 채권적 성격을 띱니다. 한편 형성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어요. 요거는 형성이거든요. 권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권리가 변동이 됩니다. 상계권이라고 하는 것은 퉁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갑과 을이란 사람이 있어요. 갑은 을에게 받을 돈 100만 원이 있고요. 그런데 을도 갑에게 받을 돈 50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을이 야, 내 50만 원하고 요거랑 50선에서 퉁치자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했다는 건 의사표시인 것이고 갑이 이걸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 채권이 이렇게 소멸을 해버립니다. 의사표시만으로 권리가 변동되는 거죠. 취소권도 마찬가지예요.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나 이 계약 취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은, 즉 얘기가 도달하면,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취소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한편 항변권이라고 하는 권리도 존재를 해요.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청구권 행사의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일방이 권리를 행사를 해요. 돈 갚아라 라고. 그런데 타방이 아니 돈 갚기는 갚는데 네가 변제기를 연기해줬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즉 돈을 갚아라라고 하는 권리를 변제기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지를 한 거죠. 이런 게 항변의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때 권리 의무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권을 위주로 볼 거예요.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계약이 아닌 다른 이유로, 법률상의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법률상 발생하는 권리 먼저 볼게요. 사무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부탁받지 않았는데 남의 일을 해준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식당이 있으면은 A 식당과 B 식당이라고 하는 것이 인접해 있어요. 그런데 A 식당에서 이제 그 주인이 불을 올려놓고 가요. 그러니까 B가 불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 불을 꺼줍니다. 요런 것들을 이게 부탁받지 않고 일을 해준 것이고 사무관리라고 하거든요. 일정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비용 청구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좀 얘기를 떠올린다면 요거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은행에서 오류 입금을 한 거예요. 동명이인이거나 하는 이유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요, 나는 법률상 원인 없이 내 통장에 돈이 입금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부당이득이고요. 반환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형사상 죄와 다릅니다. 죄가 아니라 손해를 의미합니다.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조금 이따 각각 배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이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우리는 계약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성립한 계약이 내용상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없는지, 그리고 당사자 간에 이 계약을 두고서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아니다, 저렇게 하기로 했잖아, 이런 식의 다툼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 줄 것인지, 그리고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불능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약간 연애에 대입을 해보시면은 뭔가 이해가는 포인트들이 조금 있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집니다. 사귀자, 오케이, 알았다. 그럼 우리 지금부터 1일, 뭐 요런 개념이거든요. 이때 청약이라고 하는 것과 구별되는 게 있어요.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고백 유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이 자체를 청약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요 유인을 바꿔서, 고백의 유도를 바꿔서 고백하는 그 행위, 요것을 청약으로 치고요. 이렇게 의사가 전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승낙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칩니다. 그리고 얘네가 합치되었을 때, 이때 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이때 의사의 합치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실에서도 꼭 이제 고백을 하는 부분에 매뉴얼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가지고서 도장을 찍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긴 하지만요, 구두의 계약과 같은 것들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꼭 고백하고 승낙하지 않더라도 연인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또한 묵시적인 합의, 이런 것들로도 계약이 성립됐다고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1일에서 언제부터 1일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가면은요, 도달주의를 택합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겨요. 즉, 사귀자 오케이라고 했을 때 이 오케이라는 의사표시가 이 사람에게 도달했을 때부터 계약은 성립한 게 됩니다. 한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취중 고백하고서 잊어버린다, 필름이 끊겨서, 뭐 이런 경우, 즉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사표시의 하자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민법 제107조에 나와 있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릅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어요. 즉 예를 들면은요, 이제 친척이 너 노무사 되면은 내가 차 한 대 뽑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진심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아까 그 친척 얘기로 돌아가 가지고서요, 여러분께서 듣고서 거짓말이지, 저 이제 삼촌 개털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죠. 요게 언제 많이 노동관계에서 쓰이냐면은요, 사직서에서 많이 쓰입니다. 퇴사하기 싫어도 사직서를 냈다라고 하면은요, 그대로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사직서를 사용자가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직서 제출이 무효가 되게 됩니다. 제 108조로 들어가면은요, 통정허위 의사표시입니다. 상대방과 통모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은 무효로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의사표시의 하자로 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있습니다. 일단은요, 취소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무효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당연히 무효입니다. 당연히 없는 일이에요. 취소라고 하는 것은요, 취소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나 이 계약 취소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해야지 취소가 됩니다.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의사표시로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형성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소를 해요.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 없어집니다.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요, 행위 능력의 제한, 즉 미성년자 등의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긴 한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올 거고, 시험에 나오거나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이쪽에 두 가지입니다. 제109조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어요. 의사표시는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건 이제 노동법에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경력사칭의 경우. 노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했는데 노무사 수험생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위조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기도 걸릴 수 있어요. 제110조거든요. 사기, 강박은 협박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살고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대원칙은 이겁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에요.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그것이 계약법에 있어서는 요 원칙으로 됩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다 해도 돼요. 하지만 법적인 측면의 안정성, 그리고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성에서 계약은 일정 부분 내용상 한계를 지니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계약은 확정되어 있어야 돼요.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게. 노력한다, 이런 말로는 어떠한 효과,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가능한 것이어야지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소송에서도 싸울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연애편지에 하늘에 별을 따다준다라고 적어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 연애편지 갖고 소송을 걸 수는 없습니다. 계약은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세 번째로 적법해야 됩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예요. 이 원칙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움직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법규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계약은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체 포기 각서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서 그거 무효로 한다, 이런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 조항에 따라 가지고서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03조거든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이 말을 우리는 공서양속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신체 포기 각서와 같은 공사유양석에 반하는 법률행위, 이것은 이 조항에 따라서 효력이 없고요. 한편 제104조의 규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요, 완전히 당사자 간에 평등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이득을 보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당사자의 교섭 기술에 따라 가지고서 달라지는 부분이고 원래 법원이 간섭해서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너무 현저하게 심하다 싶을 때는 제104조가 적용이 돼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계약 내용의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의사로 합치되었는지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다면은 법원은 그 계약의 내용을 해석을 해주게 되거든요. 당사자 간의 의견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걸 의미를 해요.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갑은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갖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을은 아니다, 저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이견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이럴 때 일단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갈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요, 우선적으로는 당연히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심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표시된 의사의 객관적 의미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따지게 돼요. 표시된 의사니까 이런 거겠지요. 서면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서의 문헌, 그리고 구두개혁이었다고 한다면 녹취,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계약서는 아무리 자세하게 만들어도요, 좀 돌발 상황이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즉, 표시된 의사가 불분명하다라던가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서 규정해 놓지 않았다던가 아니면은 불충분한 그런 경우에는요, 보충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합리적인 인간이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동기, 목적,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사회적인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사님이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사용자의 근로계약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사용자의 경우에 주된 의무라고 하는 것, 즉 주채무라고 하는 것은 임금 지급입니다. 그리고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주된 권리겠죠. 채권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근로자 측의 주된 채무라고 하는 것은 근로 제공일 거고요. 사용자 측의 주된 채무라고 하는 것은 임금 지급이 될 겁니다. 이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각각의 채무를 이행 안 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즉 근로자의 입장에서는요, 출근할 준비를 다 갖췄어요. 근로 제공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근로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태에 빠진 거지요. 이런 경우, 즉 이행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불능의 경우라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즉 반대급부인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반대급부를 어떻게 처리할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그 누구도 잘못이 없는 거예요. 즉 헐크의 난입으로 인해 가지고서 사업장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민법 제537조가 적용됩니다. 조문 제목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고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채무가 당사자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출근하지 못하는 거고요. 사용자는 임금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용자 측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서 근로자가 이제 출근하지 못한 경우예요. 부당해고한 경우,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민법 제538조가 적용됩니다.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이거든요. 귀책 사유라고 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에 대한 거고요. 나중에 나오게 되는 고의, 과실과 비슷한 말입니다. 네, 아무튼 이 귀책 사유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 쌍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무를 진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말은 편무계약입니다. 알 필요가 없으시긴 한데 일방만이 이 의무를 진다. 예를 들면은 증여와 같은 것, 이런 것이 편무입니다. 아무튼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출근을 못한 거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임금 100%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보셨던 이행불능은 채무 이행을 할 수 없었던 경우지요. 지금 보려고 하는 채무 불이행은 채무 이행을 안 한 경우입니다. 안과 못의 차이지요. 일단 민법 제390조에 그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채무자가 채무 내용의 조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채무 불이행으로 두고 있거든요. 일단은 채무의 내용의 조준 이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채무의 불이행 뿐만 아니라 주채무에 부수하는 의무의 불이행이라고 하는 것도 채무 불이행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근로자 측의 경우라면은요, 근로제공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취직하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이런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도 부수적 의무 불이행으로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경력을 사칭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도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용자 측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요, 사용자는 일한 것에 대해서 돈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로자를 일을 시키면서 안전한 일터를 좀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사용자 역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어요. 이때 어떻게 채무자를 조질 것인지라고 하는 것, 즉 구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걸 겁니다. 강제로 이행을 시키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강제 이행에 대해 가지고서 민법 제389조가 이제 근거 조문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 강제 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따로 또는 같이 간접적으로 손해배상, 돈으로 물라고 하면은 부담을 느끼니까 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또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 따로 또는 같이 할 수 있냐면은요, 전 사망의 규정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엔 390조의 내용을 읽어볼게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의 조준 이행을 하지 아니한 죄, 즉 채무 불이행일 경우에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의나 과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이라는 것이고요,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의무, 결여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조문들을 정리를 해보면은요, 채무불이행에 대해 가지고서요, 제가 채불이라고 줄여 쓸게요. 채불에 대해서 이제 고의나 과실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은 강제 이행하고요, 손해배상,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채무불이행입니다. 근데 이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행만 청구할 수 있겠지요. 네, 이런 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이때 저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의 금액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는 요거예요. 가해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하는 것이고요. 상당 인과관계는 되게 상식적인 뜻입니다.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회 평균인이 생각했을 때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택배로 입사 원서를 보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는 마감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택배 파업이라던가 기타 등등의 이유로 배송이 지연이 됐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보다 이런 경우에 있게 되는 손해는 훨씬 더 큰 거라고 볼 수 있죠. 거기까지 배상해 줄 것인지, 즉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됩니다. 그 택배회사가, 채무자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가지고서 플러스 알파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채무 불이행에 대해 가지고서요,
채권자 측에게 주의의무를 결한 과실이 있는 때예요. 그런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해서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고요. 실제로 이런 식이 됩니다. 손해가 법원이 봤을 때 100만 원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법원이 채권자의 과실을 10%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은 배상 책임은 90만 원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권리 의무의 발생이 있어가지고서 지금까지는 계약에 의한 경우로 봤었어요.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계약이 아닌 법률상의 이유로 발생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인데요. 일단 사무관리는 저희 시험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부당이득하고 불법행위 위주로 보겠습니다. 일단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뜻합니다. 그래서 앞에 조문 내용도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서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요, 무효라던가 취소가 돼요. 취소는 이제 취소권자가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계약이 없던 일이 됩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요, 결국 부당이득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무효나 취소의 효과로서 부당이득이 다루어지게 되는 측면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불법행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지는 것이 불법행위입니다. 이때 이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형사상의 죄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 한번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약간 이런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당해고예요. 사용자가 이제 근로자를 이제 부당하게 해고했다라고 해가지고서 벌금을 물거나 깜빵에 가진 않거든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당해고라고 하는 것은 민사상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부당해고는 일단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일단은 정말로 부당한 경우도 있지만요. 근로자가 잘못은 해요. 잘못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해고는 과함. 1번의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2번의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2번의 케이스와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 법률 모르는 사람들이 요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딱 봤을 때 엄마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제 해고 사유가 안 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쫓아냈다. 이럴 때는 고의나 적어도 과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때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고 손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산정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 경우에 손해는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전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요, 적극적 손해, 요거는 직접적으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소극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경제적 이익을 의미를 하게 돼요. 일단은 이 부당해고를 당하고 그것이 불법행위로까지 간 경우에 근로자는요, 사실 직접적인 지출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쪽이 좀 더 많이 될 거예요. 즉 해고 기간 중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셨던 이행불능하고 여기에서도 임금이 나오잖아요. 이때 불법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임금, 그리고 이행불능에 따라서 민법 제538조에 따라서 발생하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둘 다 발생하니까 이럴 땐 경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주장해서 돈을 받아내도 되고요, 이쪽을 주장해서 받아내도 돼요. 하지만 중복 청구는 안 됩니다. 이런 측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위자료를 의미합니다.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고통을 준 부분이고요. 이 위자료에 대한 것은요, 이거는 돈으로 산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산정을 해줍니다. 법원이 전권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입장으로 돌아가게 되면은요, 일단 해당 근로자는 해고 기간 중에 임금을 이쪽을 주장하거나 이쪽을 주장하면 둘 중에 하나를 주장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위법한 해고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의 대략적인 흐름을 좀 이제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으로 추려가지고서 보여드렸고요. 이때 이런 권리와 의무의 행사와 이행에 대해 가지고서 원칙 하나를 소개하면서 민법 부분을 조금 끝을 내려고 그래요. 일단 아까 어디를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냐면요,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그런 것들가 아니면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요, 법률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서 권리라던가 이런 것을 남용해서 주장한다면 그것에 대해 가지고서 좀 막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법 제2조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요, 신의에 쫓아서 성실히 해야 되는 거고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법률상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남용까지 간다면 그 권리 행사를 배척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거를 조금 파생해가지고서 몇 가지 케이스로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 모순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순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를 배척합니다. 그리고요,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권리가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근데 너무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겁니다. 5년, 10년 이렇게 장기간 행사하지 않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서 그 권리를 행사한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측하지 못한 급박하고 중대한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계약서, 그 권리에 대해 가지고서 그대로 행사하는 것은 좀 신의 측에 반하니까 이 부분을 배척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정 변경의 원칙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걸리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신의에 반하는 권리 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서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고 한다면 그 권리 행사는 배척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 원칙이거든요. 그 얘기는 그거잖아요. 너무 인간적으로 심하면 신의 측에 따라서 권리 행사를 막겠다라고 하는 뜻이 돼요. 이게 물론 구체적인 타당성의 측면에서는 이런 판단을 법원이 내려주는 것이 사이다 같고 속 시원하고 정의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죠. 첫 번째는요,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 어떤 정권하에 있느냐에 따라서, 즉 법관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요,
법에는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신의칙으로 막는 그런 판결이 남발돼요. 그러면은 법이 유명무실해 무실해질 수 있죠. 즉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신의칙과 강행법규가 대립할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이지만 너 퇴직금 없다라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나 퇴직금 달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선행과 후행이 모순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판례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행사라고 하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해서 배제하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서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기 때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한 권리 행사에 대한 강행법규 위반에 대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근로관계의 경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이제 민법에서의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 자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이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얄팍한 쉴드가 되는 것이 신의칙이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근로관계에서는요, 이렇게 자유만을 가지고서 원칙으로 들어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근로라고 하는 것은 독립노동이 아니라 종속노동입니다. 이때 종속적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거든요. 첫 번째 부분은 인적 종속성이에요.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 제공과 인격을 분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사업장이 안전해야지 근로자의 사업장도 안전합니다. 이런 것들을 인적 측면의 종속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제적 측면의 종속성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는데요. 근로자는 자신의 계약 조건을 사용자와 대등하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웬만큼 능력이 있거나 그런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라면요, 취업에 급급하니까 사용자가 내세우는 근로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자유의 원칙은 그런 측면에서 좀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으로는요, 근로조건에 대해 가지고서 최저 기준을 마련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취업난에는 최저임금 이하를 준다라고 해도 올 사람들이 있겠지만 최저임금까지는 지키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만듭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법, 근로관계법에서 주로 배우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요, 이 최저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은 좀 그런 시도를 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척 한다던가 아니면은 연차 유급 휴가, 퇴직금 같은 것을 안 줘도 되는 척, 이런 척을 합니다. 즉 외관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관을 깨부숴야죠. 그래서 판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을 봅니다. 실태를 보는 거예요. 실질적 실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등등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께서는 이제 100개가 넘는 그 판례들을 좀 보시게 될 텐데요. 그 판례들에 대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실질주의와 재반사정 종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편 이 경제적 종속성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이거는 자신이 계약 조건을 대등하게 결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로자가 한 명일 땐 그러겠지요. 하지만
모이면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즉,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가 실질적 대등성 하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즉, 이 근로자 집단으로서의 노동조합을 육성을 장려하고 보장하는 것. 요게 이제 노조법이라고 하는 모법과 기타 등등에 있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주 테마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실질적 대등성이에요. 판례는 이제 많은 판례들은 노동조합을 보호해야 된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서 그쪽을 좀 보호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의 힘이 너무 커지는 경우에는요, 다시 저울이 무너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등성을 이루는 지점에 대해 가지고서 판단을 하게 되고,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도 존재하고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균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민사소송법 부분을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소송의 종류 먼저 말씀드릴게요. 소송의 종류로서 첫 번째는 이행의 소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요, 청구권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의미해요. 대여금 청구 소송, 즉 빌린 돈 갚아라 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해고 무효 확인해소와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다툼이 있는 특정 권리와 법률 관계의 존부를 확정을 해주는 거예요. 해고에 대해서 무효 확인을 받으면은요, 그러면은 근로자는 근로자의 신분을 잃지 않은 것이 됩니다. 사용자는 원직 복직을 시키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 확인해소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성해소입니다. 형성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판결을 구하는 소를 의미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행해소를 승소를 해요. 그러면은요, 이자가 20% 올라갑니다. 그러게 되고요. 그리고 안 내면은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채무자한테 이제 채권자가 이겼다라고 하더라도 없던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요런 그 후속 조치가 따라줘야 돼요. 확인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승소하면은 이제 원직, 복직, 의무가 발생을 해요. 하지만 근로자가 사업장에 돌아가는 것은 또 이제 나름대로 사용자가 그것을 허락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존재를 하잖아요. 즉, 승소 후에도 후속 조치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형성해소는 아니에요. 형성해소의 대표적인 것이 민사소송 중에서는 토지경계 확정해소입니다. 즉, 이제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용하는 토지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경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요걸 확정해 주는 것이 요 소거든요. 요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A는 요만큼 갖고 있는 것이 되고 B는 요만큼 갖고 있는 것이 돼요. 즉, 후속 조치 없이 판결에 따라서 법률 관계가 직접 변동된다라고 하는 것이 형성해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요, 형성해소는 법정주의를 띠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것들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요, 이제 행정쟁송법을 가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배우시는 것이 취소소송일 겁니다. 이 취소소송은 형성해소입니다. 다만 이 형성해소는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지만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기법상에 해고 같은 것에 대해서는요, 해고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고 취소소송이란 말이 없는 것이고요, 해고 무효 확인해소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법원의 심리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팅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요,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소개팅을 해요. 그런데 남자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선 주선자한테 가서 따지지 그 남자가 외모가 마음에 드는지 성격이 마음에 드는지 이런 거는 안 보잖아요. 즉 소송 요건에 대한 것이 선순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요건 심리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게 돼요. 이 요건 심리에 들어가는 것은요, 대상 적격, 소송의 대상인지 들어가고요, 당사자 적격, 원고 적격, 피고 적격 들어갑니다. 소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원고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부분이고요. 제소기간이라던가 관할이 제대로 들어갔는지와 같은 것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맞아요. 그러면은요, 적법한 청구라고 봐요. 그래가지고서 흠결이 없으면 본안 판결 대상이 됩니다. 즉 소개팅을 나갔는데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남자친구가 없는 여성분이 나왔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뭐 성격은 맞는지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는 뭐 이런 거고요. 흠결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부적합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본안을 판결하지 않습니다. 바로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본안이라고 하는 것이 청구의 이유 구비 여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고를 예를 들면은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해고에 효력이 있는지와 같은 것을 여기서 따지게 됩니다. 해고에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청구를 배척해서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청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받아들여서 인용 판결을 내게 됩니다. 각각의 용어는요,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거니까 앞으로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입증 책임의 분배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진위 불명 상태에 빠졌을 때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즉 패소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서 심리를 다하였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해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같은 말로는 심증을 형성하지 못했어요. 이때 만약에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진다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부당해고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증 책임을 근로자가 진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정당한 해고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부당해고에서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는지와 관련해서 판례는 사용자가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 책임을 사용자가 진다. 즉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였다, 근로자가 얼마나 근태를 이제 불성실하게 했고 블라블라 하는 그런 증거를 바리바리 써들고 가서 어필해서 그게 먹혀야지 부당해고 판정은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실무에서 사용자들이 기를 써서 사직서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요거 때문, 증명 책임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짧게 형법 부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일단 대원칙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에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죄형 법정주의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성문형법 원칙이에요. 글로 적힌 법률 없이는 형벌도 없습니다. 관습형법 같은 것은 절대로 인정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부분은요, 엄격 해석 원칙입니다. 엄격한 법률 없이는 형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해당 조문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법관 자의로 육추해 가지고서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A-A에 대해 가지고서요, B라고 하는 벌을 준다라고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A와 되게 유사한 A-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 B의 형벌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행위시법 원칙입니다. 먼저 제정된 법률 없이는 형벌도 없습니다. 과거의 죄가 아니었던 행위에 대해 가지고서요, 법을 바꿔서 처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적정 형벌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범죄가 법률상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적으로는요,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이요, 형법상 범죄로 규정된 것에 해당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확장해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법성입니다.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타인의 살해는요, 당연히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요, 사형 집행인의 직무예요. 이거는 법률상 허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아서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 것을 법률이 두고 있어요. 조각은 쪼아서 없앰입니다. 정당방위라던가 긴급피난 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정당한 행위 역시 위법성이 조각되게 됩니다. 노조법 제4조에 따라서. 네, 그리고 책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책임이라는 개념은요, 불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위법성은 법정되어 있는데요, 책임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지고서 법원이 책임을 조각 또는 경감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뭐 이런 게 여기 들어가거든요. 형사 미성년자라던가 심신상실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 등에 대해 가지고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를 요구합니다. 형법 제14조에 있습니다. 정상의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해서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과실치사 이런 식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특징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해가지고서 기본법에 대해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의 내용들은 암기하실 성격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해하고 머릿속에 녹여주시고, 그리고 가볍게 머리를 굴리셔가지고서 이제 GS 연기 수업에서 활용하시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답안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조금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